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뭐 사설 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크레딧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 파산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뭐 거래 정지되고 사태라고 해야 되죠.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세계적인 투자은행 16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파산 직전까지 올랐다가 UBS에게 이제 인수되면서 정말 망신의 어떤 그 한 장을 마감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제 크레딧 스위스는 뭐 지난 10년 정도 계속 이렇게 좀 애를 썩였죠. 2008년도 이제 세계 금융위기 때도 상당히 이제 위기에 있었고 지금 한 15년 정도 동안에도 여러 가지 뭐 스캔들 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는 사실 이름은 거창하고 또 사실 국내 이제 외국계 기업 좋아하셨던 분들, 특히 저희 나이대 분들은 크레딧 스위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호감을 가지는 그런 은행이고 또 뭐 투자은행이잖아요. 또 IB 인베스트뱅크이기 때문에 하는 어떤 상대 출신들이 가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은행이었죠. 근데 이제 2008년도 이후부터 여러 가지 그 구설수가 많은 뭐 안에 직원들도 뭐 고객 정보 빼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횡령을 하고 뭐 이래서 뭐 자살하고 뭐 이런 일들도 많았고 뭐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또 근래에 투자 손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그래서 7조 2천억에 대해 달하는 투자 손실이 있었어요. 2021년에.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국계 미국인 투자자 빌 황 있잖아요. 빌 황의 아케고스 캐피탈 거기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 봐가지고 7조 2천억 투자를 손실을 봐가지고 안 그래도 골골하고 있었단 말이죠. 작년 10월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5개월 전부터 지금 위험하다는 얘기 나왔었는데 결국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뭐 어려운 뭐가 이렇게 갑자기 어려워지는 사람도 없고 갑자기 어려워지는 회사도 없습니다. 이미 상당히 많이 그 시그널이 있었는데 요번에 그 실리콘밸리 뱅크 SVB 이제 은행이 파산하면서 여기가 이제 직격탄을 맞았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은행이 왜 직격탄을 맞겠어요. 문제가 그동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감춰져 있었던 거죠. UBS가 지금 스위스 프랑으로 약 한 30억 달러 30억 달러를 30억 프랑이죠. 스위스 프랑으로 30억 프랑 정도를 해가지고 4조 2천억 원에 이제 UBS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UBS도 사실 경쟁사예요. UBS도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위스계 투자은행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사실 오늘 그 스위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서 이제 세계 최고의 시계 생산국가 그리고 세계 최고의 제약회사, 또 의료기기, 의료약품이죠. 의약품 수출국가, 뭐 진짜 상당히 뭐 고부가가치 수출품이죠. 더불어서 이제 금융의 선진국으로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인당 국민소득이 8만 불이죠. 그래서 또 혁신지수 이런 건 뭐 세계 1, 2위를 막 다투는 그런 나라가 이제 스위스인데 거기에 이제 먹칠을 하는 게 이번에 이제 크레딧 스위스의 파산 직전까지 갔던 위기 사태였습니다. 아무튼 4조 2천억, 30억 스위스 프랑으로 일단 일단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또 UBS가 이제 그걸 실제로 사는 과정에서 또 어떻게 유동성 공급을 해줄 것이냐. 스위스 내셔널 뱅크라고 그러죠. 스위스 내셔널 뱅크가 SNB에서 이제
뭐 유동성을 70조를 유동성을 제공하겠다, 500억 스위스 프랑을 이제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실제 뭐 제공을 실제 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금융이라는 거는요, 손 안에 있는 모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래를 한 줌 딱 지으면은 이게 손 안에 다 있는 것 같아도 스스스스 빠져나가잖아요. 손 사이로.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에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주시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뭐 갑자기 뭐 건진했던 회사가 갑자기 무너졌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이미 10년 동안 상당히 골골했다는 거. 유럽의 병자였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고질병에 시달리는 그런 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는 이번에 올 것이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뭐 세계 5위 정도의 이제 투자은행이에요. 세계 상위 5위, 유럽 최고의 투자은행이고 세계 순위는 5위 정도 되어 있고 이제 7위에 있습니다. 167년 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역사는 이제 1856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설이 많았어요. 그동안에. 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UBS로 넘어가서 안착은 할 겁니다만은, 요번에 하나 이제 재밌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최대 주주였던 게 사우디 국립은행, SNB, 여기도 SNB죠. 사우디 국립, 스위스 내셔널 뱅크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내셔널 뱅크에서, 말을 잘못했죠. 사우디아라비아 은행에서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이제 파산하면서, 크레딧 스위스에다가 유동성 지원할 거냐 물어봤는데, 여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은행장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절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였죠. 10% 이상의 어떤 지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9.9%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크레딧 스위스에. 근데 그것에 그냥 못 한다 그러면 될 것을 죽어도 안 한다 그래가지고 크레딧 스위스가 그냥 20% 주가가 20% 넘게 폭락하게 된 가장 큰 시발점이 된 것이 이제 사우디 국립은행이 은행장이 했던 죽어도 못한다는 그 발언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위스 국립은행에서 540억 스위스 프랑을 이제 7조 원 정도를 주기로 이제 약속을 했는데 70조를 이제 붓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결국은 계속 이제 그 부분이 반등이 안 됐었어요. 좀 반등을 했다가 다시 또 이제 옥신각신했죠. 그래서 이번에 UBS가 이제 인수한다는 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좀 마감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지금 사실 이제 스위스가 이제 이번에 왜 망신을 당했냐면 이게 스위스라면 역시 은행이잖아요. 우리가 스위스 계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스위스하면 우리가 시계지만 이 시계처럼 정확하다라고 해서 이제 또 은행이란 말이지. 이 비밀주의 상징이고, 스위스 은행은 이제 계좌나 계좌 이름, 사람 이름을 쓰지 않아요. 코드를 쓴단 말이죠, 코드. 그래서 사람이, 나 누굽니다. 내 이름 내놓고 계좌를 트지 않고, 내 코드는 뭐인데 비밀번호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다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자동 익명이 되는 거야. 뭐 일부러 익명이 되는 게 아니라 코드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자동 익명이 돼요. 스위스 은행이 지금 전체 이 스위스 안에 있는 은행이 지금 갖고 있는 은행 보유 예금이 300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예산의 5배. 예.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런 금융 중심지인데 유럽에서는 나름 스위스가 이렇게 크레딧 스위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명성에 금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왜 그러냐면은 이 스위스라는 나라가 나치 치하에서도 이제 나치가 이제 점령을 안 했어요. 스위스를. 왜 점령을 안 했냐면 히틀러마저도 스위스 은행에다가 이제 예금 계좌를 넣고 거기다가 이제 비자금을 넣고
루이 14세, 프랑스 루이 14세도 이제 스위스 은행을 애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럽에 돈 좀 있다는 사람들 또는 독재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 자기 어떤 비자금을 넣기 위해서 스위스 비밀 계좌를 이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왜 은행으로 그러면은 이용해 줄 수밖에 없었느냐? 왜 그러겠어요? 뭘 맡기면은 신뢰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스위스라는 나라가 좀 재미있는 나라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 스위스는 아직도 EU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그러니까 유엔에는 가입이 돼 있어요. 근데 EU엔 가입이 돼 있지 않죠. 한마디로 어느 지역에도 내가 포함될 필요가 없고 나는 영세 중립국으로 하겠다. 이게 이제 비인 체제. 프랑스가 이제 무너지고 나폴레옹이 지면서 메테르니가 이제 비인 체제를 성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9세기에 그 비인 체제, 메테르니 체제에서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을 인정받습니다. 유럽에서. 그래서 근대까지 어떻게 보면 쭉 이어오는 스위스의 그 영세 중립국은 19세기 초 프랑스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지면서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때는 스위스가 나폴레옹한테 점령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스위스도 참 재밌는 게 여태까지 뭐 소위 해서 합스부르크 왕가라든지 독일에 이런 나라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신성 로마 제국이라든지 여기는 이렇게 우리가 점령을 안 당했는데 유일하게 점령당한 게 나폴레옹입니다. 그러니까 합스부르크 왕가도 대단한 나라인데 거기도 이 스위스라는 민족성이 얼마나 강하냐면 외부의 침략에 대해서 절대로 끝내 버텨요. 그러니까 독일 애들한테는 절대 함정을 당하지 않았어. 히틀러도 스위스를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게르만족들은 스위스를 침공을 못했어. 왜? 스위스가 게르만족이에요. 예. 근데 나폴레옹은 결국은 이제 침공을 해서 이제 이겼죠. 그래서 스위스가 이제 나폴레옹 침략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어떻게 보면 영세 중립국으로 선언이 된 겁니다. 물론 일부러 뭐 그랬다라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또 그 실용성이 있었던 거겠지. 예, 왜? 일단 이런 어떤 뭐 이런 금융의 중심 어떤 뭐랄까요 비밀주의 때문에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세 중립국의 지위가 나쁘질 않죠.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 스위스는 원래 뭘로 먹고 살았냐면 원래 시계라든지 이런 어떤 뭐 의약품이라든지 또는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게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스위스의 가장 뭐랄까요 주요 수출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는 원래 용병을 팔아먹고 이제 살았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18세기까지도 그러니까 1800년도까지 19세기 근래까지도 스위스는 이렇다 하기 뭐 시계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팔아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나라가 아니라 용병.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바티칸에서 이제 교황을 호위하는 근위병도 스위스 근위병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제 스위스 내가 이제 내 호위를 맡기고 내 경호를 맡기고 왕이 이 경호를 맡긴 사람들은 자기 나라 사람들이라고 해서 내 친척이라서 맡기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철두철미하게 내가 준 돈만큼 나를 호위해 줄 수 있다고 믿음이 가는 사람들한테 맡겼다는 얘기야. 왕들은. 유럽에 또 왕들이 한둘이에요. 근데 그 왕들 중에서 제일 돈 많은 왕이 어디야? 바로 루이 14세나 루이 15세, 16세 이런 프랑스 왕들이죠. 돈이 엄청나게 많죠. 이 루이 16세를 호위했던 용병도 스위스입니다. 그러니까 루이 16세가 어떻게 됐어요? 단두대 이수로 사라졌죠. 그 시민들한테 잡혀갈 때 마지막까지 루이 16세를 끝까지 저항해서 호위했던 용병이 스위스라 그래요. 스위스 용병이라 그래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바티칸을 왜 스위스 용병들이 지키냐면 예전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로마 바티칸을 한번 점령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점령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마지막까지 로마 교황을 호위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쳤던 용병이 다른 나라 용병들은 다 도망갔는데 스위스 용병만 도망을 안 갔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스위스 사람들은 내가 돈 받은 거, 내가 뭘 하기로 하고 약속한 거,
이건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 유럽 안에서는 정설로 돼 있어. 그래서 웬만한 유럽 국가들이 스위스 사람들을 되게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소위 해서 좀 강골 이런 느낌이 있죠. 강골. 아, 저 사람 강골이야. 저 사람 뭐 한마디 하면 저 사람 무조건 지켜. 저 사람 집안은 대대로 아주 그냥 강직한 사람들이야.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안 건드리죠, 잘. 그 스위스가 전통적으로 유럽 내에서는 그런 어떤 용병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신의를 지키고 목숨을 자기가 바쳐가면서 돈 받은 것을 반드시 그 값을 하는 그런 것을 너무나 지켜왔기 때문에 스위스 사람들이 뭘 만든다. 그 용병의 어떤 그런 믿음 때문에 또 스위스 사람들이 뭐 돈을 맡겼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별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스 용병으로서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빌레림 텔도 스위스예요. 빌레림 텔. 여러분들 아시기 빌레림 텔이라는 여러분들 아시는 그 사람도 스위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체구가 좋고 이제 체력도 좋고 정신력도 강한 나라 그런 민족이 바로 스위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스위스 사람들이 만든 시계 상당히 그 저하고 또 스위스가 하는 그 금융 돈을 내가 받으면 끝까지 그걸 어떻게 보면 고객의 어떤 그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돈에 대해서 이자까지 쳐가지고 반드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 이런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스위스가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앞질러 갔던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라는 나라가 사실은 뭐 되게 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좀 유명한 것이 이제 바로 이제 나치죠, 나치. 그래서 나치가 이제 전 유럽을 다 석권했잖아요. 프랑스고 뭐고 다 이탈리아고 싹 다 석권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밌는 건 스위스만 남겨놨다는 거. 왜 남겨놨냐? 스위스 그 조그만 나라를 침공해서 얻기까지 너무나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라리 내가 스위스를 점령해서 가지는 것보다 그냥 전쟁하지 말고 스위스 은행을 내가 이용하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한번 심포도 같은 거지. 어차피 점령하기 피곤하니까 그냥 나 너희들은 그냥 은행 거래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심포도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스위스 사람들이 독하고 무서운 민족들이에요. 지금도 유럽연합에 가입을 안 돼 있단 말이죠. 왜? 유럽연합이라는 것은 자기 어떤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막 그렇게 가입을 하는 건데 이 스위스는 그런 걸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우리 국방은 내가 지켜. 우리 돈은 내 돈은 내가 벌어.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남한테 손 벌리는 민족도 아니고 자기가 벌 것은 자기가 반드시 벌어내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극보수적인 사람들인 겁니다. 극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인구가 470만이나 됩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경상도보다 조금 큰 나라인데 인구가 470만이에요. 경상도에 470만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구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 나라 자체가 상당히 번창한 나라예요. 그리고 이민자가 인구의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 이민이라든지 또는 살려고 들어오는 사람들 또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노후를 즐기려고 온 사람들이 스위스에 많이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번에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몰락하는 것이 왜 유럽에서 상당히 쇼크했냐는 것을 반증해주는 얘기들이에요. 그만큼 스위스는 안전의 상징, 신뢰의 상징, 정확성의 상징이 어떤 나라가 스위스였기 때문에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가 이번에 파산 직전까지 갔다는 것은 정말 의아한 곳, 정말 스위스가 이렇게까지 믿을 수 없는 곳인가에 대해서 경종을 울렸던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